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통풍과 고요산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산통보다도 더 아프다는 통증, 즉 통풍은요, 최근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 관련 증상과 치료,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통풍 치료제 중에 하나인 페브릭에 대해서도 관련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페브릭은 최근 심혈관 관련 부작용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약물인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즉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인데요. 이 요산의 농도 증가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에 요산 알갱이들이 쌓여서 그것이 축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통풍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하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고요산 혈증의 원인은 요산이 과잉 생산, 요산의 배설 감소, 체중 증가가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평가심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서 17년도 진료 인원의 비교를 보면요. 통풍 환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2016년도 성별 점유율로 봤을 때는 남성에서 91.7%로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점유율로 봤을 때는 30대에서는 16.1%, 40대에서는 22.4%, 50대에서는 24.8%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풍의 증상은 그 단계별로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단계로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 그래서 혈액 검사상 고요산 혈증은 있지만 그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급성 발작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흔하게 침범을 하고요. 그 외에 관절에도 가능합니다. 침범된 관절은 수시간 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사진에서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고 발적이 돼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간헐기 통풍으로 통풍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관절염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통풍 결절을 형성하고 통풍 발작은 고요산 혈증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를 하고요. 결절은 귓바퀴에서 흔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비대칭적으로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통풍성 결절이 손가락 관절을 침범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의 진단과 검사는 관절 윤활액 검사를 통해서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의 주사기를 통해서 윤활액을 뽑아내고요. 그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요산 결절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농도를 보는 것인데 7.0mg/dL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윤활액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급성 관절염이 있고 고요산 혈증이 있고 또 통풍 치료제에 대해서 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통풍이라고 진단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증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주로 비만이나 고지혈증이나 알코올이나 고혈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을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안정을 취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증상 완화 약물을 치료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헐기 통풍으로 소량의 코리친을 복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결절성 통풍에는 고요산 혈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알로퓨리논이나 프로베네시드, 또 오늘 설명드릴 페브리카 같은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통풍의 예방에 있어서는 적절한 약물을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체중을 조절하고 절주와 과식을 자제하는 것을 예방 방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고단백 음식이 체내에서 요산을 많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이나 붉은 고기와 같은 고퓨린 음식을 자제하도록 권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또한 비만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해서 체중 감량과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절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논문은요. 2005년도 NEJM을 통해서 오늘 설명드릴 페북소스테트라는 약물이 그 기존에 썼던 알로퓨리놀에 비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무작위 할당의 위약군, 그러니까 비대조군이죠. 대조군을 가진 임상 연구였고요. 대상자는 통풍이 있거나 혈중 요산 수치가 8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방법으로는 762명의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해서 페블로스테트 80mg하고 120mg 군으로 나뉘었고요. 알로퓨리논은 300mg 군으로 해서 세 군으로 나눠서 52주간 약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마지막 3개월 동안 혈액 검사에서 유릭 애시드, 즉 그 요산 농도가 6mg/dL 미만에 도달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통풍 발작의 발생과 통풍 결절 범위의 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페블로스테트 80mg일 경우에 알로퓨리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마지막 3개월 이내에 요산 수치가 혈중 요산 수치가 6mg 이하인 경우의 케이스를 잡은 건데요. 페블로스테트 같은 경우는 53%, 알로퓨리놀 같은 경우는 21%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치료 후 초기 2주에 그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정도를 비교한 데 있어서는 페블로스테트 같은 경우는 80%, 알로퓨리놀은 42%를 차지해서 역시 페블로스테트가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52주 동안 지속했을 때 그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지를 보는 연구에서는요. 페블로스테트 같은 경우에는 81%, 알로퓨리놀은 39%로 역시 페블로스테트이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중에 통풍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통풍 발작의 정도는 세 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연구 기간의 종료 시점에서는 그 케이스가 점점 줄어서 비교적 알로퓨리놀에 비해서는 페블로스테트에서 조금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치료 그룹에서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그 심각한 정도는 중등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의 상승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두통을 들 수 있었고요. 모든 군에서 비슷하게 3%에서 4% 정도 나타났고요. 한 2% 정도 내외의 다른 부작용들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보시면 본 연구에서는 통풍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고요산 혈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페블로스테트가 혈중 내의 요산 수치를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한 통풍 발작의 발생을 줄이고 통풍 결절의 범위를 줄여서 결국 통풍의 급성, 만성 증상을 줄이는데 유효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내 요산 수치는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증상적 조절에 적합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페브로스탯이 시장에 나와서 통풍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논문에서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는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된 알로피리놀과 페브로스테트의 그 비교를 통해서 심혈관계에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2018년도 역시 NEJM을 통해서 발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방법을 보시면 조금 전 언급해 드린 것처럼 통풍은 고요산 혈증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결절을 형성하고 신장 결석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과 또는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망을 포함한 심혈관 이벤트 위험이 그 통풍이 없는 사람보다는 통풍을 앓고 있는 데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된 건데요. 연구 디자인은 멀티센터, 더블 블라인드, 비열등성 연구였습니다. 비열등성 연구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연구인데요.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알로피리놀이 그 기존에 이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되겠고요. 새로운 약물로 페브로스탯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심혈관 질환과 통풍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자로 했고 방법은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페브로스테트와 알로피리놀균으로 나눴고 신장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군을 층화시켰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심혈관 관련 사망이라든지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경색 또는 협심증의 급성 재혈류 등의 첫 발생을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원인의 사망, 또 심혈관계 관련 사망을 확인하는 연구 목표가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의 자료를 보시면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64세에서 65세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84%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혈중 요산 수치는 베이스라인 당시에 18.8에서 11.8에서 11.9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는 대상자들이었고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약 70% 정도, 동양인이 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심혈관계 관련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고요. 각 분류별로 퍼센테이지가 양 군에서 비슷하게 할당이 되었고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스테이지 1, 2의 경우가 47% 정도, 스테이지 3인 경우가 57% 정도로 양군에서 비슷하게 할당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두었던 그 심혈관 관련해서의 어떤 이벤트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연구 목표였던 심혈관 관련 사망 같은 경우에 그 해자드 레시오가 1.34로 페브로스테트 군이 알로피리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고요. 그 어떤 원인이든 전체 원인에 의한 사망도 페브로스테트 군에서 알로피리놀 군에 비해서 1.21로 높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빨간색이 페브로스테트고요. 파란색이 알로피리놀인데 카디오바스큘러란 사망, 즉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높게 나왔고요. 그 외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도 페브로스테트의 군에서가 훨씬 더 높게 나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혈관 질환을 지닌 통풍 환자에서 페브로스테트의 치료는 주요 심혈관 관련 해로운 이벤트에서는 알로피리놀과 유사했지만 모든 원인의 사망과 심혈관 관련 사망에서는 페브로스테트의 치료군이 알로피리놀 치료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끝까지 팔로우업 기간까지 참여한 환자 수가 한 50% 내외로 로스가 좀 많은 연구였는데요. 연구를 끝까지 수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석 바이어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논문 잘 이해하셨나요? 본 논문들을 근거로 보자면
임상적 치료에 있어서는 알로피리노를 1차 약물로 하고 이 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심혈관 위험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페브릭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혈중 요산 농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우리 모두 식습관이나 음주 조절에 더욱더 신경 쓰기를 권합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